나는 박진우. 올해 72의 노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나이를 황홍이라 부르지만 내게 황혼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고 짙은 밤의 장막만이 드리워진 지 오래다. 5년 전 아내가 내 곁을 떠난 그날부터 내 시간은 멈췄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색을 잃었고 소리를 잃었고 온기마저 잃었다. 내 하루는 고장난 괴종시계처럼 정확하지만 무의미하게 반복된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지긋지긋한 관절통과 함께 잠에서 깬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면 삐걱거리는 뼈마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채운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이 시간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간지렸지만 지금은 싸늘한 새벽 공기와 묵은 먼지 냄새만이 나를 맞이할 뿐이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나는 집을 나선다.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것이 아내와 사별한 후 생긴 유일한 습관이다. 의사의 권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텅 빈 집의 정막을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나서는 것에 가깝다. 한 걸음 땅을 밟으며 거친 숨을 몰아쉴 때면 살아있다는 감각이 희미하게나마 느껴지기 때문이다. 정상에 오르면 떠오르는 해를 잠시 바라본다. 한때는 아내와 함께 저 해를 보며 새로운 하루의 희망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눈이 부셔 고개를 돌릴 뿐이다.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같은 식당에 들러 아침을 해결한다. 주인장은 내 얼굴만 봐도 늘 먹던 해장국을 말없이 내온다. 뜨거운 국물을 넘기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살기 위해 위장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하다. 식당을 나와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겁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를 짓누르는 고독의 무게는 산 정상의 바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 오전에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시간을 죽인다.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울고 화내지만 그 모든 감정은 유리창 너머의 풍경처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의 일일 뿐이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지만 내 마음을 붙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따금 아내가 아끼던 난초에 물을 주거나 창가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의 전부다. 점심은 아침에 사온 김밥이나 남은 반찬으로 대충 때운다. 입맛이 없으니 밥을 차리는 것조차 고역이다. 억지로 몇 술 뜨고 나면 다시 소파에 몸을 뉘인다. 스르르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창밖은 어스름해져 있다. 하루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의미도 기쁨도 없이 그저 소멸해가는 시간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저녁이 되면 고독은 더욱 짙어진다. 어둠이 내린 집 안은 마치 거대한 무덤과도 같다. 불을 켜는 것조차 잊은 채 나는 창가에 서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바라본다. 길 위를 오가는 자동차들의 불빛, 상가에서 새어나오는 환한 빛, 그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활기다. 저 불빛 너머에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저녁 식사가, 포근한 보금자리가 있겠지. 그런 상상을 하면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온다. 오늘도 그렇게 무의미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늦가을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해장국으로 저녁을 때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평소에 잘 다니지 않는 낡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지름길이었지만 어둡고 으슥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그저 빨리 이 차가운 바람을 피해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골목길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구석에 쌓인 폐지 더미 옆으로 무언가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길고양인가 싶어 무심코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걸음을 몇 걸음 옮겼을 때 나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고양이가 아니었다. 얇은 외투 하나만을 걸친 작은 아이였다. 아이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추위에 가늘게 떨고 있는 작은 어깨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추운 밤에 이런 곳에 아이가 혼자 있다니. 나는 잠시 망설였다.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야 하나, 괜히 엮였다가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선의가 오해를 낳고 도움이 화를 부르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신경 쓸 겨를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아이의 떨리는 어깨가 마치 죽은 아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가늘게 떨리던 어깨와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주 오래전 가난에 허덕이던 어린 시절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일까?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내 발소리에 아이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아이의 얼굴은 깡마르고 창백했다. 커다란 눈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꾀죄죄한 행색이었지만 이목구미만은 뚜렷했다. 야야, 내 목소리가 낯설게 흘러나왔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다정하게 불러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하고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아이는 대답 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 눈빛은 마치 길 잃은 새끼 짐승 같았다.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집이 어디야 데려다 줄게. 아이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였다. 그저 작은 손으로 낡은 외투자락을 꽉 움켜쥘 뿐이었다. 그 모습에 더 이상 무언가를 묻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아이에게는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부모도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한번 옷깃을 파고들었다. 아이가 입술을 파르르 떠는 것이 보였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날이 너무 춥구나.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이라도 녹이고 밥이라도 한술 뜨고. 나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내 손과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망설였다. 그 작은 눈에 담긴 불신과 경계심이 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내미는 온정의 손길조차 두려워하는 것일까. 괜찮아.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스스로도 어색한 말이었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내 손 위로 자신의 작고 차가운 손을 올려놓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이의 손이 내 주름진 손에 닿는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연민이었을까? 혹은 책임감이었을까?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내 뒤를 종종걸음으로 따라왔다. 굳게 닫혀 있던 내 인생의 문틈으로 그렇게 작고 차가운 손님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 하룻밤의 만남이 내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운명의 시작이었음을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그저 텅 빈 집의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것에 대한 막연한 어색함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미세한 감정의 파동만이 내 마음속을 희미하게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내가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물을 데워 씻기고 아내가 남겨두고 간 옷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찾아 입힌 후에야 간신히 알아낸 이름이었다. 녀석은 내가 묻는 말에만 네, 아니오로 겨우 대답하거나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다. 목소리는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아 가늘고 작았지만 그마저도 듣기가 쉽지 않았다. 하루스밤은 처음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올 때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다. 춥고 배고픈 아이를 외면할 수 없어 베푸는 하룻밤의 온정. 날이 밝으면 구청이나 경찰서에 연락해서 아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주면 될 일이라고.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하룻밤은 나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거실 소파에 임시로 이불을 깔아주자 아이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낯선 숨소리, 아주 작고 고른 아이의 숨소리가 이 집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이 집은 숨소리마저 삼켜버리는 거대한 침묵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 침묵에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나는 밤새 뒤척이며 거실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혹시 아이가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악몽이라도 꾸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에 대한 염려였다.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익숙한 시간에 눈을 떴다. 밖으로 나가려던 나는 소파에서 곤히 잠든 아이를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다. 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아이가 깰까봐. 나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 현관문을 나섰다. 매일 오르던 뒷산이었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자꾸만 집 쪽으로 향했다. 혼자 있을 아이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평소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는 내가 나갈 때와 똑같은 자세로 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했다. 늘 혼자 먹던 밥상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벌 더 놓는 일이 이토록 어색할 줄이야. 뭘 만들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다가 냉장고에 있던 달걀 몇 개를 꺼내 달걀찜을 만들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한다며 자주 해주던 음식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달걀찜을 식탁 위에 올려놓을 때쯤 아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잠에서 깨어났다. 일어났구나. 이리 와서 아침 먹어라. 아이는 잠이 덜 깬 눈으로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는 잠시 머뭇거렸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나는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먹는 거란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변명을 중얼거리며 밥을 한술 떴다. 한참을 문지방에 서 있던 아이는 이윽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왜 안 먹니? 입이 안 맞을까?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어서 먹어. 식으면 맛없다. 내 재촉에 아이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순간 울컥했다. 그 작은 아이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맨몸으로 맞으며 살아왔을 그 아이가 내게 감사를 표하고 있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달걀찜을 한 숟가락 떠서 아이의 밥그릇 위에 놓아주었다. 아이는 움찔 놀라는가 싶더니 이내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하룻밤은 며칠이 되었고 나는 아이를 관계기관에 보내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아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아이가 내 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있었다. 나의 단조롭던 일상은 민준이로 인해 조금씩 변해갔다.
나는 더 이상 새벽 산책을 길게 하지 않았고 아침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는 대신 집에서 밥을 지었다. 텔레비전 채널은 만화 영화가 나오는 곳에 고정되었고 소파는 내 몸이 누울 자리 대신 아이의 작은 책가방과 장난감이 놓였다. 근처 문방구에서 사온 것들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사주는 행위를 통해 서툰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아이는 내가 사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내가 방에서 나오면 슬그머니 내려놓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내 눈치를 살폈다. 내가 무언가를 물으면 단답형으로 대답했고 결코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아이는 이 집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 같았다. 자신의 존재가 나에게 방해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듯 보였다. 나는 아이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름이 민준이라는 것, 그리고 아마도 7살쯤 되었다는 추측뿐이었다. 부모님에 대해, 왜 혼자 길 위를 헤매게 되었는지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깊은 눈 속에 담긴 그늘을 볼 때마다 내 질문이 아이의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칼날이 될까 두려웠다. 어쩌면 아이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필사적으로 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저 기다리기로 했다.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할 때까지 나는 그저 묵묵히 아이의 곁을 지켜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낡은 앨범을 꺼내 먼지를 닦고 있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또다시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소파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책을 보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아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니? 민준아, 아이는 내 손에 들린 앨범을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예쁜 할머니예요.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사진 속 아내를 어루만졌다. 그래, 아주 예쁜 사람이었지. 내 아내란다. 민준이도 엄마가 보고 싶니? 나도 모르게 불쑥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질문을 던진 순간 후회했지만 이미 뱉어진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아이는 대답 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내가 또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자책하며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다. 엄마 얼굴 기억 안 나요. 담담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의 작고 동그란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아이는 가만히 내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 경계심 많던 작은 동물이 처음으로 제 몸을 맡기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그저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얼어붙은 삶에 스며든 작은 온기라는 것을, 나와 아이는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감지하며 그렇게 아주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민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처음에 그날 선 경계심은 많이 무뎌져 있었다. 내가 밥을 차리면 쭈뼛거리면서도 밥상 앞에 와서 앉았고 내가 사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도 조금씩 늘어났다. 밤에는 더 이상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지 않았다. 내가 창고를 뒤져 찾아낸, 지금은 다 커버린 내 아들의 어릴 적 요를 안방 한편에 깔아주자
아이는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 한 공간에서 함께 잠이 들고 깨는 일. 그것은 내게 잊혀가던 가족이라는 단어에 희미한 온기를 되살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를 어딘가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아니, 할 수 없게 되었다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이 아이를 다시 차가운 거리로, 상처뿐인 세상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민준이가 없는 이 집의 정막을 다시 견딜 자신이 없었다. 녀석은 이미 내 삭막한 일상에 작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제 와서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은 내 심장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을 터였다. 그래, 결심했다. 이 아이를 내가 거두자.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자. 녀석에게 따뜻한 집과 매일의 밥, 그리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삶에 목표라는 것이 생겼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를 곱씹으며 무의미하게 소멸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생한 의무감이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아이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꽤 죄죄했던 얼굴에 살이 조금씩 오르는 것이 보였고 늘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던 눈에 아주 가끔씩 희미한 호기심이 스치는 것도 보였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여전히 왜소했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다. 내가 처음 데려온 날 대충 씻기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오늘은 작정하고 녀석을 깨끗하게 씻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민준아, 저녁을 먹고 난 후 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아이를 불렀다. 오늘 목욕하자. 할아버지가 등 밀어줄게. 목욕이라는 말에 아이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또다시 경계심이 스치는 것을 보며 나는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괜찮아. 따뜻한 물에 몸 푹 담그면 잠도 잘 올 거야. 나는 먼저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받기 시작했다. 낡은 욕조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욕실 안이 금세 후끈해졌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가끔 함께 탕에 들어가 서로 등을 밀어주곤 했다. 그 기억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해야 했다. 내가 옷을 벗고 먼저 탕에 들어가자. 민준이는 한참을 욕실 문 앞에서 망설였다. 아이는 다른 사람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 낯설고 두려운 듯 했다. 어서 들어와. 물 다 식겠다. 내 재촉에 아이는 마지못해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몸이 드러났다.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였다. 그동안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었을까. 가슴이 찡하게 울렸다. 아이는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조심스럽게 탕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자 아이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조지.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웅크렸던 어깨가 서서히 펴졌다. 나는 아이의 작은 몸이 탕의 온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수건에 비누를 묻혀 아이의 등을 닦아주기 위해 몸을 돌렸다. 자, 이제 할아버지한테 등 돌려봐. 시원하게 밀어줄게.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순순히 내 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작은 등으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내 손이 아이의 등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 나는 숨을 멈췄다. 내 눈에 들어온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이의 작고 하얀 등, 그 위를 끔찍한 흉터가 뒤덮고 있었다. 오른쪽 어깨에서 시작된 흉터는 등줄기를 따라 비스듬히 허리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일부는 오른쪽 팔뚝까지 번져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화상 흉터였다.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뭉쳐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뜨거운 것에 녹아내렸다가 억지로 굳어버린 양초 같았다. 그 끔찍한 모양새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나를 정말로 경악하게 한 것은 흉터의 끔찍한 모양이 아니었다. 그 흉터의 모양과 위치가 내 뇌리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던 어떤 기억의 파편을 강제로 끄집어냈기 때문이다. 섬광. 눈앞이 번쩍이며 5년 전 그날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의 기일이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차는 반쯤 찌그러진 채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안전벨트에 몸이 낀 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곧이어 엔진 쪽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차체를 집어삼켰다.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가 순식간에 차 안을 채웠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아내 곁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다. 깨진 조수석 창문으로 누군가 필사적으로 나를 잡아끄는 것을 느꼈다. 영희 때문에 시야는 흐릿했지만 나를 잡아끄는 것이 아주 작은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이 내 팔을 잡고 있는 힘껏 당기고 있었다. 아저씨 일어나요. 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아이의 손에 이끌려 차 밖으로 기어 나왔다. 내가 차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직후 차는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나는 폭발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내게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누군가 나를 차에서 끌어냈지만 폭발이 일어난 후 그 아이는 사라졌다고 했다. 화염 속에서 나를 구한 작은 영웅. 나는 그 아이를 찾으려 했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도 주변 상인들도 그 아이를 본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그날의 기억은 내게 목숨이라는 빛과 함께 정체 모를 작은 영웅에 대한 기억만을 남긴 채 시간 속에 묻혀갔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의 등에 새겨진 끔찍한 화상 흉터. 그것은 마치 불타는 차에 깨진 창문 틈으로 필사적으로 팔을 뻗었을 때 생길 법한 바로 그런 모양의 흉터였다. 앤웨이. 나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후끈했던 욕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아니다. 아닐 거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어. 내가 헛것을 보는 것이다. 내가 너무 늙어서 끔찍한 기억과 눈앞의 아이를 멋대로 연결시키는 것뿐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그 끔찍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민준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물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의 걱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의 등에 새겨진 흉터와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아이의 얼굴 위로 5년 전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어떤 작은 얼굴이 겹쳐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따뜻한 온기를 나누려 했던 목욕 시간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끔찍한 진실의 서막이 되어버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가엾게 여겨 집으로 데려온 이 작은 아이가 어쩌면 내 목숨을 구하고 끔찍한 상처를 얻은 채 사라졌던 바로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감당할 수 없는 의혹이 심장을 거세게 내리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욕실에서 아이의 등에 새겨진 끔찍한 흉터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나와 민준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이 세워졌다. 나는 아이를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다. 그저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그 해맑은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5년 전에 불타는 차와 지옥 같던 연기, 그리고 아이의 등에 새겨진 끔찍한 흉터가 파도처럼 밀려와 내 숨통을 조였다.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불타는 차 안에 갇혀 있었고, 작은 아이가 깨진 창문 틈으로 필사적으로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이의 팔에 불이 옮겨붙는 끔찍한 장면을 보며 비명을 지르다 잠에서 깨기 일쑤였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눈을 뜨면 옆자리에서 곤히 잠든 민준이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아이가 깰까봐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아이의 작은 등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저 흉터가 정말 그때 생긴 것이라면 나는 대체 이 아이에게 어떤 존재인 것인가? 나는 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원흉이 아닌가? 죄책감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내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민준이가 눈치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는 영리하고 예민했다. 갑자기 말수가 줄고 웃음을 잃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진 나를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훔쳐보았다. 내가 무심코 한숨이라도 내쉬면 아이는 자기가 무언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우리의 식사 시간은 고역이 되었다. 이전에는 어색하게나마 몇 마디라도 나누려 애썼지만 이제는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고 아이는 내 눈치를 보느라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달걀찜을 해주어도 녀석은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안 먹니? 맛이 없어. 내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럼 왜 어디 아픈 거냐? 아니에요. 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손가락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또 무언가 잘못했구나.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화가 나셨구나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오해를 풀어줄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탓이 아니란다. 실은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란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미칠 듯이 확인하고 싶었다. 아이를 붙잡고 묻고 싶었다.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냐고. 아주 어렸을 때 혹시 불이 난 곳에 있었던 적이 있냐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만약 내 예상이 사실이라면 이 작고 여린 아이가 그 끔찍한 화염 속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고 그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고 부모마저 잃은 채 거리로 내몰렸다면 그 진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에게 베푸는 모든 친절과 보살핌은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가 되어버릴 것이다. 만약 내 예상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저 끔찍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면 나의 섣부른 질문이 아이에게 잊고 싶었던 다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었다. 가뜩이나 상처가 많은 아이의 마음을 또 한 번 헤집어 놓는 셈이 될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나는 끔찍한 의혹과 죄책감 사이에서 속으로만 끙끙 앓았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때 아이의 작은 기침 소리와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로 채워지며 온기를 되찾아가던 집은 이제 다시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나와 아이, 두 죄수가 각자의 독방에 갇힌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민준이는 방구석에서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지만
아이의 시선 역시 책이 아닌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나는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없었다. 그 답답함이 공기 중에 먼지처럼 떠다니며 우리의 숨을 막히게 했다. 참다 못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아이가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할아버지. 나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그림책을 꼭 껴안은 채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말 안 들어서 화나셨어요. 밥 투정해서 그러세요. 제가 다 잘할게요. 밥도 다 먹고 청소도 하고 말썽 안 피울게요. 그러니까 저 미워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끝내 울음에 섞여 터져 나왔다. 아이는 내가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가 변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내가 이 작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나의 이기적인 고뇌가 아이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상처 입혔는가?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다. 민준아.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요? 왜 할아버지가 힘들어 보여요? 그건 그냥 할아버지가 좀 아파서. 그래. 몸이 안 좋아서. 나는 비겁한 거짓말을 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내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말았다. 아이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나는 그런 아이를 그저 말없이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나를 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깜짝 놀라 달려와 등을 두드려 주었고, 내가 잠시라도 소파에 누워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라는 내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나를 간호하려 애썼다. 아이의 그런 모습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이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나는 아이의 인생을 망친 원수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나를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이 끔찍한 아이러니, 침묵 속에 잠긴 진실은 그렇게 매일같이 다른 모양의 칼날이 되어 내 양심을 베고 또 베었다. 이 고통스러운 침묵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나는 매일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끝없는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텅 빈 내 마음속을 맴돌 뿐이었다. 아이의 순수한 걱정은 내 죄책감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내가 앓는 것은 몸이 아니라 양심인데, 아이는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의 작은 손으로 내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비겁한 침묵과 거짓말의 벽 뒤에 숨어 아이와 나 자신을 더 이상 기만할 수는 없었다. 불확실성이 주는 고통이 진실이 가져올 고통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알아야만 했다. 설령 그 진실이 내 남은 생을 전부 죄로 만들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알아야만 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에서 민준이는 색색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자는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한 평화로운 얼굴. 나는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아이가 짊어졌을지도 모를 끔찍한 운명의 무게를 생각하니 심장이 칼로 저미는 듯 아팠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찻소리만이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민준이었다. 할아버지. 아이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화장실에 가려다 내가 없는 것을 보고 나온 모양이었다. 왜 안 주무세요? 또 아프세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아이를 향해 손짓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잠깐만 앉아보렴. 아이는 쭈뼛거리며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동그란 눈이 나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수만 번을 망설였던 그 질문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내 등에 있는 상처 말이다. 상처라는 말에 아이의 몸이 움찔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아이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건지 할아버지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혹시? 아주 어렸을 때 불이 난 곳에 있었던 적이 있니? 내 질문에 아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마치 내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내가 괜한 것을 물었구나. 아이의 아픈 상처를 건드렸구나. 후회가 밀려오며 입을 닫으려던 순간이었다.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기억 잘 안 나요? 아주 옛날 일이라서 꿈 같아요. 아이는 먼 곳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뜨거웠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다. 아주 많이 뜨겁고 연기가 많았어요. 앞이 안 보이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 내 차 안에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골랐다. 아이의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무서웠는데 아저씨를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팔을 안으로 넣어서 아저씨를 막 흔들었어요. 에이, 아저씨 일어나세요. 불하고 소리쳤어요. 아저씨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기억은 단편적이었지만 그 조각들은 내 기억 속의 빈 공간에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저씨 손을 잡고 아주 세게 끌어당겼어요. 너무 무거웠는데, 그런데 팔이 너무 뜨거웠어요. 불이 제 팔에. 그래서 너무 아파서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신의 오른쪽 팔을 무의식적으로 감싸 안았다. 그곳은 바로 흉터가 가장 짙게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주 큰 소리. 그리고는 기억이 안 나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애써 부정하려 했던 끔찍한 예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다. 내 마지막 희망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고개를 떨군 채 내 무릎 위에 놓인 아이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손이 나를 지옥의 화염 속에서 끌어낸 그 손이었다. 내가 가엾게 여기며 동정했던 이 아이가 바로 내 목숨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었다. 아이는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새겼고 어쩌면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런 아이도 몰라보고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울음소리에 나 자신도 놀랐다. 한번 터진 울음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끄끄거리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나는 아이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민준아, 민준아. 할아버지, 왜 우세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등을 토닥였다. 아이의 그 순수한 위로가 내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민준아. 뭐가요? 뭐가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내가 바로 그 아저씨야. 나는 울부짖듯 말했다. 네가 구해준 그 아저씨가 바로 나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흑.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끌어안은 채 오열했다. 미안함, 고마움, 죄책감, 경이로움,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아쳐 나를 집어삼켰다. 내가 받은 것은 목숨이었고 아이가 얻은 것은 끔찍한 상처와 고통이었다. 이 불공평한 운명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밖에는 아이는 내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내가 괴물처럼 우는 모습에 놀란 것인지 아니면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아이가 내 품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살아있어서 괜찮아요. 이제 안 아파요.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다시 세워졌다. 아이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작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그 어떤 용서보다 더 깊게 내 영혼을 파고들었다. 나는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이 아이는 5년 전 불길 속에서 내 육신을 구했고 오늘 밤 이 어둠 속에서 내 황폐해진 영혼마저 구원했다. 이 운명적인 만남, 이 기적 같은 인연 앞에서 나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낼 뿐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나의 울음은 미안함과 고마움과 회한이 뒤섞인 어른의 것이었고 아이의 울음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서름과 안도감이 뒤섞인 아이의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다른 눈물이 하나의 진심이 되어 흘렀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새벽이 오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 옆자리를 보았다. 민준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가만히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 아이의 얼굴 위로 죄책감과 의혹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경이로움과 숭고함, 그리고 핏줄보다 더 진한 운명적인 사랑만이 느껴졌다. 이 아이는 신이 내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며 내 남은 생을 바쳐 지켜내야 할 내 삶의 이유였다. 더 이상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걸어야 할 명확한 책임이자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민준이에게서 나타났다.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던 아이는 내가 더 이상 자신을 밀어내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준다는 것을 느꼈는지 놀라울 정도로 밝아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더 이상 내 눈치를 보지 않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먼저 말을 걸어왔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큰 소리로 웃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진짜 웃겨요. 아이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죽어있던 내 집의 모든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텅 비어 메아리만 울리던 집은 이제 아이의 제잘거림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식사 시간도 더 이상 고역이 아니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학교 앞 문방구에 갔는데 새로운 로봇 장난감이 나왔어요. 엄청 멋있어요. 그래, 다음에 할아버지랑 같이 가서 구경해 볼까? 네, 좋아요. 아이는 내가 해준 반찬을 투정 없이 먹었고, 가끔은 이거 맛있어요 라며 엄지를 치켜쓰기도 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다. 나는 민준이를 정식으로 내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으로 구청의 사회복지과와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다. 입양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이 많은 독거노인이 부모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사를 만날 때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와 나의 운명적인 인연에 대해 설명했다. 아이가 내 목숨을 구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이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진심을 다해 호소했다. 내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하늘이 도왔는지. 절차는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민준이의 과거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아이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보호자를 찾을 수 없어 보육시설로 보내줬다고 했다. 하지만 그곳의 규율과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도망쳤고 결국 거리의 아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또 한 번 가슴을 쳐야 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아이를 찾았더라면 아이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나의 무심함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만은 없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였다. 나는 민준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고 동물원에도 가고 바다도 보러 갔다. 생전 처음 보는 코끼리의 거대한 모습에 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제 발을 간지리는 파도를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에게 새 옷을 사입혔고 아이의 방도 예쁘게 꾸며주었다. 더 이상 창고에서 꺼낸 낡은 요가 아니라 아이의 몸에 꼭 맞는 작고 예쁜 침대를 사주었다. 아이는 자신의 방이 생긴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며 밤마다 내가 사준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나는 돋보기를 쓴 채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내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나는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와 사별한 후 다시는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행복이 기적처럼 내게 돌아와 있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나 역시 불타는 차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치료제였다. 어느 날 저녁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민준이가 불쑥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그러니?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놀라지 않고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주 따뜻하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지.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너를 아주 많이 사랑했을 거야.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 거다, 우리 민준이. 이렇게 씩씩하고 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할아버지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내 말에 민준이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작지만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감쌌다. 나는 그런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흉터가 있던 자리였다. 그 흉터는 더 이상 끔찍한 고통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두 사람을 영원히 묶어준 운명의 끈이자 사랑의 증표였다. 텅 비었던 나의 집, 나의 시간, 나의 마음은 이제 이 작은 아이로 인해 완벽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민준이와 내가 진짜 가족이 된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고 한 아이가 자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길 위에서 발견했던 깡마르고 경계심 많던 작은 아이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내 곁에는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로 매일같이 제잘거리는 훌쩍 자란 소년이 있을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다. 나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라운드를 힘차게 뛰어다니는 아이들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가 바로 내 손자 민준이었다. 친구에게 공을 패스하고 골이라도 들어간 듯 두 팔을 번쩍 들며 환호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내게로 날아와 귓게 울렸다. 그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3년 전 나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텅 빈 껍데기 같은 노인이었다. 아내를 따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고역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설렌다. 민준이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우렁찬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내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민준이는 나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흑백 세상에 총천연색의 색깔을 입혀주었다. 잠시 후 땀에 흠뻑 젖은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내게로 달려왔다. 할아버지, 저 물 좀요. 나는 준비해온 물병을 건네며 아이의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아이는 물을 단숨에 반이나 비우고는 크아, 시원하다 하며 아저씨 같은 소리를 냈다. 그 모습이 귀여워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재미있었어. 네, 오늘 제가 2골이나 넣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장하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아 자신의 어깨를 내 팔에 기댔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반소매 셔츠 아래로 오른쪽 팔에 남은 흉터가 언뜻 보였다. 한때 내 심장을 짓누르고 악몽을 꾸게 했던 그 흉터. 이제 나는 그 흉터를 보아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죄책감이나 미안함보다는 경이롭고 숭고한 감정이 먼저 든다. 저 흉터는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을 기적처럼 이어준 운명의 증표다. 끔찍한 사고와 불행 속에서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문신이다. 저 흉터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민준이 역시 지금처럼 웃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상처가 아물어 새살이 돋듯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는 서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피워내는 자양분이 되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은 뭐예요? 저 배고픈데. 김치볶음밥 해주시면 안 돼요. 알았다. 요 녀석아,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볶음밥 해줄게. 진짜죠? 약속. 아이가 내게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웃으며 아이의 작고 단단한 손가락에 내 주름진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청은망은 무겁지 않았다. 아이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가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깨달았다. 민준이는 나를 2번 구했다. 한 번은 5년 전 불타는 차 안에서 죽어가던 나의 육신을 구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3년 전 고독과 무의미 속에서 죽어가던 나의 영혼을 구했다. 나는 이따금 하늘을 보며 먼저 떠난 아내에게 말을 건다. 여보, 보고 있소 나. 지금 아주 행복해. 당신이 내게 보내준 선물 같은 아이 덕분에. 나는 제 2유의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니 이제 내 걱정은 말고 편히 쉬고 있어요. 우리 민준이 다 클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녀석의 곁을 지켜주다가 아주 나중에 정말 먼 훗날에 당신 곁으로 갈게. 내 곁에서 제잘거리며 걷는 민준이의 얼굴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내게 남은 생은 이 아이를 위한 것이다. 이 소중한 인연을, 이 기적 같은 행복을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나갈 것이다. 그것이 나를 2번이나 구해준 나의 작은 영웅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므로